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폭력 행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었고요. 공공아동보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전북에서는 하루 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학대자 80% 이상은요 부모라고 합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아동학대 없는 전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이 여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아동 학대의 비율을 보면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그냥 독립된 주체로 생각을 하고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소유물을 생각해서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부터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벌은 100% 더 가중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가중처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맞으면서 키워야 한다 이랬지만 훈육을 빙자한 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물림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부모들도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올바른 양육 방법들을 좀 필수로 교육받는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고 보호를 받아도 모자란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위기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는 미신고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한데 이슈로 반짝하고 끝나지 않도록 아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회적 관심이 계속됐으면 하고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전북 아동학대 현황과 대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용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익산시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앞에서 이 도민들이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네, 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내 것이야 이런 의미의 소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네, 내 생각들. 아이도 내 맘대로 못 때려 이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렇게 동아시아나 이런 곳은 그 가부장적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생사 여타를 내가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공이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너 잘 되라고 네, 이런 네, 생각도 네, 비슷한 네, 겁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거가 틀린 생각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교직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네네. 교육학 하셨던 교수님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평생 언제 생각해도 불쾌하고 아픈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느 때만 때리라고 얘기하셨냐면 부모로서 내가 속으로는 굉장히 웃고 있을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막 했을 때 불을 가지고 장난했을 때 그런 때는 좀 따끔하게 혼내야겠다. 그럴 때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얼마나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따끔하게 그래서 손바닥을 한달지 뭐 이런 경우는 그래도 정서적인 상처가 적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화풀이로 때리거나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죠. 예. 전 이 오프닝 소개해드리면서 놀란 것이요. 80% 이상이 부모고, 예. 그리고 하루에 전북에서만 6건의 아동학대 신고, 사실 신고되지 않는 건수까지 더하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관장님. 예. 예. 아동보호기관이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어쨌든 전체적인 그 현장에서의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네, 먼저 이제 어떤 변화된 아동보호 체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는 민간 아보전에서 이제 그런 현장 일들을 했지만 지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네. 전체적인
보호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아셔야 될 텐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아동학대 대응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2000년도 7월에 이제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아동학대 대응 활동의 법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되었고요. 예. 또 이후에 이제 민간 주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되어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좀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 9월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이제 다들 아시는데, 예.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경찰의 이제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책의 급변화를 이룬 변혁기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20년 10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서 전면 개편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이제 지자체에 배치를 좀 하게 되었고, 예. 이제 그 아동학대 예방 업무 중에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판단 및 조치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좀 전담하면서 사례 관리와 상담, 또 교육 및 심리 치료 등의 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또 가족계 기능 회복을 위한 그 업무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이제 법도 많이 재개정됐고 예. 대응책들이 많아졌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동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해져야 되나 이렇게 체계화돼야 되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다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교수님, 이 사실 아동학대 이야기를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네. 교수님과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일단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이렇게 많나?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결혼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내지는 내 아이를 잘못했으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좀 많아지는 것일까요?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01년도부터 쭉 아동 학대 건수가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약간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친부모가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 통계적으로 숫자가 는 거는 예.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개념이 없었다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늘어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는 실제로 여전히 아동학대가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예. 실제 그 이제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감정의 거리를 두고 성장하는 아이고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시간은 쫓기고 생활의 스트레스는 많죠. 근데 아이들이 장난칠 때는 또 얼마나 장난을 해요. 예. 까불고 말썽 피우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평소에 이런 부분의 훈련이랄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거랄지 그다음에 부모의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네.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가정 속에서 성장했고 결혼을 했고 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여러 면에서 아쉬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 아닐까. 예. 그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 박사과정생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가족 치료 분야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족에 관한 관계 역동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자녀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했다면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본인이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예. 해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 결혼을 앞두고 예비 부부 교육이나 예비 부모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학에서 교양 과목이나 또는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부모 교육이나 결혼에 대한 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부모 교육 그 숫자보다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더 잘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 이건 아동학대 건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얼마 전에 그 새엄마 생일에 꽃을 선물했다가 그 아이가
그 형제가 맞았잖아요. 네. 지금 돈이 아껴 써야지 뭐 이런 뭐 이렇게 전해졌다는 뉴스를 저도 전해드리면서 과연 이게 맞는 뉴스인가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건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검거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유기용 관장님 이런 사연 들으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학대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요즘 많이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예. 어떤 부분들이 학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모르고 계시고 본인은 이제 행한 행위들이 이게 학대에 속한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냥 크게 아이를 때리는 것만이 학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이 종류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아동복지법 상에 이제 그 제3조 7호에는 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또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또 보호자가 이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되어 가만히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 무시하는 그렇죠. 거, 뭐 예,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행한 주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어야 되고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되고 그 주체와 대상 사이에 학대라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신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성적인 거, 폭력 및 가혹행위, 예. 방임 및 유기. 그 일종의 뭐 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부모로서는 네가 배고프면 네가 잘못했으면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안 돼요. 방임으로 봐서는 그렇죠. 학대가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는 거가 얼마나 예를 들면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생리를 시작했어. 그런데 부모님이 관심 있게 생리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발달장애 위기라고 얘기하고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우리가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처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숨겨진 트라우마라고 해서 히든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땅이 계속 지진처럼 흔들리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만큼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방임도 너무 힘든 겁니다. 예, 그게 예. 방임은 그냥 한 번만이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계속되는 생활의 위기니까.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교수님. 좀 빈곤 가정 네. 내지는 어떤 가정 형태에 따른 불균형 때문에 더 아동학대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가정 속에서도 이게 학대인데 학대인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어떻게 좀 더 나눌까요? 그 조금 더 어려운 환경 심리적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네.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동학대는 그 연관성이 있어서 유의미하게 상승합니다. 예, 그렇지만 중상층이라고 할지라도 학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교모하게 가고 이제 이러기도 해서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생활상의 관계상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취약한 계통으로 그 분노와 공격성을 돌리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희생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우리가 그런 거에 사회가 보호 장치와 보호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죠. 예. 그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OECD 네. 회원국 중에 최하위라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본 것일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초록우산이 2023년도에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하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말레이시아 아동들하고 같은 정도라고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한 10개 정도 항목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낮은 거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건 예,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아유. 그다음에 이제 자유 시간이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 압박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곤율 그다음에 자살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낮고 뭐 아동 청소년들의 83%가 나는 불행감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참 심각하죠. 근데 외국에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러잖아요. 얘네 초등학교 가면 뭐 하고 와? 그럼 하루 종일 놀고 온다고. 공짜고 놀고 집에 와서도 놀고. 근데 예. 우리는 뭐 10시 11시까지 아이들 학원 다니고 아. 그렇잖아요.
아유, 이게 최하위라는 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부모구나라는 생각을 네. 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참 또 하나 놀라운 점이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자살률이 2.7명. 야, 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워크숍을 다니면서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는 자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거나.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연령이 낮아지더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얘기가 된다.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살기 힘든 거죠. 예, 예. 실제로 이 행복지수가 낮은 거에 극단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자, 일요일 오후 차 안에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부모가 학대자의 80% 이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학대, 그러니까 한번 해본 부모는 또 학대를 또 한다. 이 재발률 이런 율이 높다라고 실제 나와 있네요, 관장님. 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대자의 80% 이상이 이제 부모에 이제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학대를 바라보는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편견? 예. 예, 어떤 거죠? 설마 그 자녀를 정말 학대를 할까? 있다면 그 학대를 행한 행위자가 이제 부모가 아닐 것이다.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친부모도 여기 예.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이제 그 매년 아동학대 이제 80% 이상이 부모에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계부모나 혹은 양부모에서도 일어났지만 친부모의 학대가 77% 이상이 이제 대부분이군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법과 이 아동복지법상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또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범죄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그 1958년도에 이 제정된 민법의 제 915조에 징계권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됐죠? 예, 폐지됐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친권자가 그 자녀를 보호하거나 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행한 행위가 나는 학대가 아니고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서 한 행위다라는 것들을 많이 주장하죠. 아니 그러면 체벌이나 훈육이 어디까지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예. 딱 여기까지가 체벌이고 여기까지 학대다라는 것들은 없지만 이 징계권을 폐지로 이제 더 이상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이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어떤 징계나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요. 또 교수님 뭐 일가족 동반 자살, 네. 예, 자녀 살해 후 자살, 이게 약간 범죄 시각으로도 좀 바라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 뭐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이 아이들만 두고 갔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천사도 고민했던 거죠. 그 세상에 내려가서 갓 태어난 아이의 엄마의 생명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천사가 얘는 어떻게 크라고요. 그래서 못합니다 했을 때 이제 그 벌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가를 봤는데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부모의 사랑으로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 유독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동반 사살하는 것들이 많고 근데 이거가 어쩔 수 없었겠지 오죽하면 그렇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직계 그 존속에 대한 살인에 우리가 그 깜짝 놀래듯이 이거는 예. 직계 비속에 대한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절대로 안 되고.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자녀도 하나의 생명체, 인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절대 네.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속살해 사건을 분석해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할 텐데 이 막지 못하는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지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런 뭐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뭐 그걸 전담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마련을 정말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이제 자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권에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라고 내가 다 하는 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는 그러니까 아동은 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체죠. 예. 예, 부모가 소유물로 함부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사건들 중에서도 아동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냥 부모 결정권으로 아이의 정말 그 생명까지도 좀 할 수 뭐 선택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가족 관계에서 대한 어떤 문제랄지 또 경제적인 문제,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서조차 정말 아동의 그 생명을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부모가 결정짓는 이런 정말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2023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일가족이 아동을 살해하고 가족이 이제 전부 사망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8년에서 22년까지 보면 그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가 203명인데 자살한 부모에 의해서 사망한 아이가 27.6%나 되고 어이구, 네, 많네요. 상당히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건 2023년도에 이 부모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그 좀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보니까. 근데 평소에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나 이웃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굉장히 선한 분들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다. 근데 어떤 그렇게 그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제적인 빈곤과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것에 생기면 우리가 흔히 터널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예, 이렇게 예. 이 파도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파도 너머에 망망대해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 희망이 없어버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듯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 우리 안타까움과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부모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 자녀까지 이제 살해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대해서요. 이게 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 급여 또 네. 보육료 바우처, 네. 주민센터나 주변 아동보호센터 등에서 충분한 도움 받을 수 있죠, 교수님. 그렇죠. 예. 예. 보면 이제 뭐 그 보건복지부도 그 아이들의 이 빈곤 아동들 또는 그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위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운동 시스템을 계속 갖추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이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그 극빈층 이런 것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곳에서 내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지 않기도 하고 예. 그런 곳을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죠. 또 더군다나 그 이들을 찾아 나서는 발굴하는 그 인력들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우리는 이게 신청주의여서 네,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야지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러 거기까지 갈 힘이 아이고.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찾아 나설 인력은 부족하고 신청할 수 있기에는 이미 포기한 것이고 이런 미스매칭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을 마련하고 찾고 그래서 보호출산제나 이제 출산통보제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예방접종이랄지 또는 병원에 오는 거랄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예. 자, 아동보호 체계 공공성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요. 우리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들어주시죠. 자, 익산시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시 아동보호기장 김미아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보호 시스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익산시가 이미 아동보호계를 신설하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시는 이제 정부의 이제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의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이제 보호책의 개편이었거든요. 예. 네, 그것에 이제 빠르게 이제 저희도 발맞춰서 2020년 10월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전담 이제 공무원은 이제 아동학대 현장 조사하고 피해 아동 보호 조치 등의 이제 아동학대 이제 과정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예. 네, 기존에 이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이제 수행했던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어떤 심층적 사례관리 기관으로 이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바뀐 이제 제도에 저희가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이제 특히 저희 시는 2021년도 1월에 이제 전담 조직인 이제 아동보호계를 신설했고요. 예. 또 이제 피해 아동들의 이제 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제 교육지원청 등 이제 유관기관 간의 이제 업무 협약도 했고, 또 원광대학교 병원과 뭐 익산병원을 이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바로 그곳에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 이제 김미화 계장님이신데 벌써 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행정에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과를 만들고 나서요. 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추이가 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네네네. 이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제 이후에 이제 한 3년간 이제 우리 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제 추이를 보면은 예. 처음 이제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제 344건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291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2건으로 이제 감소 추이도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재학대율도 2021년도에는 이제 19%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15%로 이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지원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화 이후에 우리 시의 어떤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공공화 이후에 각 기관 간의 어떤 역할 정립이 좀 됐어요. 예. 정립이 되면서 그 아동학대 대응 협력 체계의 어떤 기반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이제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아하. 피해 아동을 좀 신속하게 이제 보호 조치하게 되었고, 또 기존에 이제 조사 업무까지 했는데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이제 사례 관리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들이 이제 위기 아동 조기 발견, 학대에 이르기 전에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하는 등 이제 기관 간의 어떤 적극적인 협업을 한 게 하나의 덕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달라진 점은 이제 분리 조치한 이제 아동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리 보호된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양육 상황도 점검하고 또 이 아동이 온 가정으로 이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또 복귀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고 재학대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강화되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또 추가로 좀 포함해야 될 것이 분리보호소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 부분도 하나의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좀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2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임대로 운영됐던 남아 쉼터를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아 쉼터가 없었는데 여아 쉼터도 일개소 이제 신규로 설치를 했고요. 이제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일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분리보호해야 하는 이제 미취학 아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이 이제 가정과 같은 유사한 이제 환경에서 저희가 지낼 수 있도록 전문의타 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 시군구 20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이 선정됐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지자체가 이제 사례 판단 이전에 긴급하게 이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또는 아동 학대까지는 이르진 않았으나 좀 예방적 서비스가 지원이 좀 필요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가정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군구의 아동 학대 판단 전에 긴급하게 어떤 심리적이나 또 신체적, 경제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학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또 향후에 아동 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와 부모 교육 등을 이제 지원을 해서 사전에 아동 학대를 좀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익산시가 아동 보호계를 신설하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에 시군구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에서 이렇게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시도 아동 학대의 어떤 조기 발견과 또 시민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매년 이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 익산 주민톡이나 세금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 밀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과 또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익산시의 행정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일들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주 익산시의 좋은 모습 또 행정에서의 장치들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익산시 아동보호계의 김미화 계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서 이혜수 교수님 이 이웃의 관심 또 신고 필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정말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이 네. 필요하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인디언 속담 그렇죠. 얘기죠. 네. 글쎄, 말만 그렇게 하고 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 아이가 누군지 아무 네. 관심도 없고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이 좀 현대 사회가 되어 갈수록 그 개별화되고 단절되고 분절되고 폐쇄되는 패턴이잖아요. 아이고, 예. 이것을 조금 의도적으로 늘리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기 익산시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골에 뭐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은 집집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출생하는 아이들이 적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적어서 되게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에서도 폐쇄적일 때는 훨씬 학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같이 지켜보고 있고 오픈돼 있으면 하려고 했던 행동도 줄죠. 그다음에 제도권 안에서도 부부 폭력인 경우에도 이게 신고가 되거나 이게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제어 요인이 있듯이 끊임없는 어떤 홍보, 그다음에 아동 학대가 얼마나 정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자기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아동학대 없는 전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숙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유기용 관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예.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고 즐거운 학교 또 그곳에서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 학교잖아요. 실제 아동학대 예.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요새는 아동학대 사안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꽤 있습니다. 사례를 좀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2023년도 4월에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A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요. 당시 A 학생 및 학부모가 신고한 학교폭력 발생 정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B 교사는 학생의 동의하에 A 학생과 함께 발생 장소를 방문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재현시켰다는 이유로 B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했고요. 이게 재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CCTV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해서 결국 학부모를 무고성 아동학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예. 글쎄요. 학교의 그 공동체,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될 텐데 네.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했고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서희주 교사 사망 사건. 아울러서 우리 지역도 군산에서 선생님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소고발, 물론 선생님이 아동 어린이를 학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또 선생님의 또 역할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예. 특히 교육계에서 소비자주의라는 관점이 팽배해져서 학부모가 소비자가 돼서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2000년대 아동복지법 강화되고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정서적 학대에 걸린 선생님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서적 그런 상황- 학대라면 예. 이제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한 26명, 30명 가까운 학생들을 지도하시잖아요. 예. 예. 정서적 학대가 행위가 어떤 형태까지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명확한 것 때문에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갈 때 손을 들고 가세요. 이런 말을 했다가 이동권을 제한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소리만 조금 높이면 정서적 학대로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굉장히 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교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야 네.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애매모호함이 많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해야 될 어떤 의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이것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수위가 굉장히 이제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도 심화되면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매년 수백 명에 이르고 있고 교대 등록을 포기하는 입학생들 많습니다. 심지어 전주교대 정원도 줄어든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기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새 2030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 탈출이 대유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조합원 선생님 중에 5년차 선생님이신데 교사를 하면서 한의과에 합격해서 교사를 그만두시기도 하고요. 로스쿨에 진학하시는 분도 있고 젊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약사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만큼 내가 선생님에 대한 사명으로 또 애정으로 시작한 교대 진학이었고 또 교편인데 막상 와서 보니 현실은 다르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이직 현상이 꽤 젊은 세대 선생님들로부터 많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네, 떠나는 맞습니다. 선생님들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 개정이라든지요. 어떤 서로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적 학대 이 부분에 17조 5항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을 개정해서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는 교원을 배제하던가 그게 안 되면
요건을 명확히 해서 선생님들이 뭘 주의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교원에게 미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네. 이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인권이 있는 것처럼 교권이 있잖아요. 네. 그 상생해야 된다는 교과서적인 말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보완책으로서 조금 더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앞에 설명했듯이 정서적 학대가 유언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교원에게 미적용한다라는 게 유언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북교사노조는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 수준도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자세히 넣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학교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글쎄요, 학부모들의 어떤 또 지나친 선생님에 대한 개입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또 배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 오죽하면 그럴까라고 하는 학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학교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학교 폭력도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또 교권 침해도 받으면 안 될 텐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지난해 11차 가량의 교사 집회가 있었고요. 수많은 구호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구호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나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였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사는 가르칠 수 없고 학생은 배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가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이 하나씩 나와서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학교가 많이 달라진 네. 것은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우리 또 교수님이십니다만 가정에서는 또 어머니 역할을 네. 하셨잖아요. 학부모로서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냥 그 마음으로 참았던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않은 권리의식 같아요. 성숙하지 않은 권리의식이고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이고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예, 때문에 많이 공감했고 과잉보호도 저는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치료 이론을 할 때 집안에서 너무 과잉보호하잖아요. 많죠. 예. 세상은 절대로 과잉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어떤 건강함을 해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육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수학과 교수인데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잘못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아무래도 잘못 푸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교수이지만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아이 모르게 선생님께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나 책을 보내드려서 예. 선생님이 스스로 그거를 고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서로 성숙한 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간호사 선생님께 한 산모가 막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아이 머리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선생님들이 잘못 눕혀놔서. 근데 출산 때는 아이들이 머리가 이렇게 출산하면서 좀 고정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각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생님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렇죠.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극명한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과잉보호도 학대다 이 말씀이 참 네. 인상적이네요. 저희는 우리 사회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과잉보호도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을 한 그 기저에는 나 혼자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 네. 너가 한 교실에서 또 한 학교에서 한 운동장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협업도 네, 하고. 네. 그런데 나 중심으로 또 네. 남을 탓하는 그런 교육 내지는 그런 학부모의
생각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너도 아프면 친구도 아프고 친구도 네. 아프면 내가 아플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 네, 이런 말 한마디 교육이 참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이 부당하게 나한테 했다고 하면 그걸 정말 체크해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특별히 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랄지 유치원 아이들은요. 꿈과 현실이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만만 듣고 배를 쬐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 때는 진지하게 그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성숙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예.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면 뭐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꼬이고 모두 다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유기용 관장님 그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부모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러면 이게 훈육인데 이게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까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뭐 이렇게 반문하시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만나는 이제 그 대상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이제 만나다 아하. 보니까 물론 이제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비 부모 교육 어떤 그 단계에서 부모를 준비하는 그런 대상들에게도 이제 교육을 또 하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미 행한 상태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 행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행한 행위라고 계속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예. 요즘 또 한편에서는 뭐 출생률이 0.72명인데 아이도 잘 낳지 않고 결혼도 잘 하지 않는 곳 속에서 이 아동학대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 교육, 부모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혼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맞아요.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런 부모 교육, 예비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또 받을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식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함께,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협업 뭐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래서 이웃의 관심. 예전엔 뭐 한 동네 저 아이는 누구 집 아들이고 몇째고 뭐 이런 일일이 그렇죠. 예. 소상하게 다 알았잖아요. 그 정도의 관심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서로 같이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정말 부모도 우리가 그 학대에 대한 부모도 너무 몰아세우지만 말고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는 그러니까 이미 가해가 이루어졌고 예. 그 이후에 신고가 된 이후에 만나게 되는 곳.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 이웃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이제 오시게 되면 본인의 이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의 행위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어떤 행위가 이제 왜 발생됐는지,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자기를 바라보게끔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인정을 잘 안 합니까?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어떤 거부감으로 표현을 하세요? 뭐 일단은 자기가 여기 왜 와야 되는지, 내 자식인데.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법으로 이제 명령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예. 나는 딱 이 시간만 받고 가겠다. 예, 이 시간만큼만 그냥 내가 와서 앉아만 있겠다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그 부모인 보호자만 갑니까? 피해자인 아동은 같이 참석을 따로 필요하다면 따로 아. 분리해서 아동은 아동대로 만나기도 하고요. 또 학대를 당한 이제 부모님들도 또 따로 분리해서 만납니다. 같이 따로 만나다가 이후에 어쨌든 가족 안에서 다시금 잘 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어떤 가족의 집단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정말 그러면 가족 구성원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 안에서 가족 팀 회의라는 것들 역할도 좀 해보고 예. 그러면 많이 나아집니까? 개선됩니까? 많이 좋아집니다. 예.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으로 오셨던 분들이 마지막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성도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이 되는데. 녀석이 나를 학대로 신고했더니 네네네. 선생님이 나를 신고해 이 막 그러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집에 가서 또 이분이 네. 재학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도 이런 있죠. 부모들이. 예.
자, 참 다시 한번 이 어린이날 또 아동보호 기관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그래도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하루 6건꼴 또 부모가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이맘때는 더 숫자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두 분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거인의 집에 우리가 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봄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거인의 집에 마당에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거인이 짜증이 나서 걔네들을 다 내쫓았죠. 그때부터 거인의 집엔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겨울만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꽃이 피어서 보니까 담장에 구멍 난 속으로 한 아이가 들어와서 놀고 있는데 그곳에만 꽃이 피어 있어요. 예. 거기만 봄이 온 거죠. 그래서 거인이 반성하고 문을 열고 아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학대, 방임 이런 거 그다음에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의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과잉보호 역시도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부모가 사회가 국가가 이런 곳으로 생각하면서 이 금년 어린이날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이들이 결국 꽃이고 아이들이 있어야만 네. 봄이 오는 거네. 네. 그만큼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이 하는 행복해야 순수함이 어른을 향해서 행복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만 봄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봄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관장님. 예,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죠. 예.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비추어진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비난하거나 거울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진 않잖아요. 예. 그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조금 더 바라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비춰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력을 좀 한다면 그 안에 비춰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엔딩을 너무 두 분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 인생의 봄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어린이의 소중함, 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뜻이 늙은이 젊은이와 그 용어가 대등한 의미로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과연 대등한 의미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용 관장,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예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